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봐도 뚝 부러지는 분이죠.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강원중원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젊은 피, 얼얼한 마라맛 평론을 보여줄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부터 좌우지간 진보 패널로 새롭게 합류를 한 최상희 사무처장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먼저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 최상희라고 합니다. 주연 방송과 또 강대규 변호사님과 강원도 현안과 또 정치 이슈들 가열차고 또 유익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부터 굉장히 야무지신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강 변호사님 긴장 안 되십니까? 지금 목이 잠겼습니다. 어쨌든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은요, 숨가쁜 국내외 정세 혼돈의 시간, 쟁점은 이란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당장 기름값 폭등이 전쟁보다 무섭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겹살 값이 오른다고 해서 삼겹살 최고 가격 지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석유 가격도 그렇고 결국 공급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공급이라는 거는 비축유를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이 거의 에너지 섬나라기 때문에 LNG선이나 혹은 원유선을 가지고 쉐어링을 합니다. 그 쉐어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눈치 보느라고 대만하고 사이 안 좋고 반일 운동하느라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하다가 10월 달, 11월 달쯤 돼서 예비비도 다 쓰고 나서 정말 비상사태 하는 것이 추경인데, 아직 예비비도 3조가 넘게 남아있는데 추경부터 꺼낸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데, 지방선거는 총선과 대선과 다르게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외국인들에게도 민생회복 쿠폰을 나눠줘라 라고 어제 의견 표명을 했어요. 외국인들 중에 몇 명이 나도 민생회복 쿠폰을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내니까 인권위가 그걸 기각하면서도 정부에는 나눠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이 결국 민생회복 쿠폰으로 갈 것인데, 외국인들 200만 명에게 우리나라 세금으로 나눠주고 나서 그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게 되는 여기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겹살 비유를 드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주유소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시즌입니다. 예. 주유소를 가기 전에 가격표를 보는 게 먼저 두렵고요. 주유소를 또 싼 데를 찾아서 가면요, 대기 시간이 두렵습니다. 주유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휘발유나 경유 가장 높았을 때는 2,000원이 넘었던 지역도 많았다고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저도 이제 주유할 때만 하더라도 1,900원 넘는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삼겹살 같은 생활 품목에도 사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의 명령으로 석유에 대한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30년간 한 번도 발현됐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사실상은 이렇게 실현된 적이 없었던 법안인데, 지금이 굉장히 특수한 시기이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시즌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꼭 이렇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너무나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라든가 일부 주유소의 행태가 너무하다.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20조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추경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추경이 또 법적 근거에 따르면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혹은 이런 불가항력 등의 상황 등에 해당할 때는 추경을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도가 있다면은 또 이유가 있다면은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또 코스피가 또 굉장히 화랑이었고 법인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이미 초과 수급한 세수로 진행되는 추경, 또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의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런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목적적으로도 굉장히 확실한, 굉장히 선한 좋은 추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조를 다 기름값으로 그럼 추경을 한다는 얘기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건데 저는 20조를 기름값으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에게 민생회복 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그 산업장관부 그 고시가 왜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교시의 형태로 부동산 가격을 제한을 한다? 이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만약에 기름값을 그러면 상한선이 있으면 하한선까지 아예 기름값을 1,100원으로 낮춰라. 1,000원으로 낮춰라. 그럼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어요?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 자유 경제주의로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즉 사드 중 이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사무처장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드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뭐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제 잊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공식 명칭은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구성품이 여러 가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전 통제소라고 불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어떤 시설과 또 레이더, 그다음 발사대와 미사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동하게 된 것은 레이더나 교전 통제소는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고 지금 발사대와 미사일만 오산으로 이동한 뒤에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이제 이란 중동 쪽으로 이제 발출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또 속보로 나왔는데 해당 이제 안에 있던 발사대는 아니고 발사대 안에 적재되어 있던 미사일만 중동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발사대 자체도 이제 옮기거나 뭐 아니면 레이더를 같이 옮긴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사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17년에 사드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정치적 또 사회적 자본을 소모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들여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주 지역의 소성리 주민들 중에는 굉장히 놀랍게도 녹색당 당원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녹색당은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정당은 아닙니다만 당시 굉장히 큰 투쟁, 굉장히 앞에서 군인들과 경찰들과 많이 싸웠는데 굉장히 반대 시가 굉장히 컸고 사실은 지역에서만 지역적 의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사실 국론이 거의 분열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붙었던 곳이었고요. 또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한한령이라고 불려서 대략 한 22조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또 당연히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이제 자원들을 소모하면서 어렵게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던 사드가 사실상 미국의 결정 한 방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 반출됐는지 국민들도 모르게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100%를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미국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허망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국가적 자본을 굉장히 소모하면서까지 어렵게 들여놨던 사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드가 이미 지금 빠져나간 상황에서 배치할 때도 지금 빠져나갈 때도 우리나라의 주권적인 결정의 과정이 자주적인 결정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허망함을 먼저 느끼게 되고요.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2라고 불리는 것들이 지금 양산을 2029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자주국방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른 시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허망함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생방송이고 첫 출연이신데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사드 처음 들어올 때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주 참외가 전자파 참외다. 성주 참외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드 들어오고 나서 성주 참외 수확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사드가 가는 것을 나는 반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진정성에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2017년에 중국 공영방송인 중국 CCTV하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사드는 철회하겠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이 당시에 중국 공영방송인 중국 CCTV에 하루에 4차례 이상이 보도가 될 정도로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마침 미국이 사드 갖고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 당시에 김혜경 여사도 사료를 보면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러한 시위에 참석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간 거는 간 것이고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지대공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몇 개월간 반출된 적이 있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서 돌아왔거든요. 사드가 간 거는 간 것인데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서약을 해놔야죠. 사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동 정쟁에 대해서 이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돌아오겠다. 이란이 핵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돌아오겠다. 이 정도의 서약은 해놓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보내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영 CCTV하고 인터뷰했던 난 대통령 되면 사드 철회하겠다라는 거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뭐 처장님 뭐 하고 싶은 말씀?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느껴졌던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뭐 조금은 다른 얘기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굉장히 중요한 법이 또 있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이제 협박을 할 때 25%의 관세를 먼저 제한을 했다가 15%로 낮추면서 대신 3,500억 원 규모의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관련된 거를 양해각서만 작성을 했다가 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3,500억 원 달러의 규모는요, 512조 정도의 한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폭력으로 전 세계를 사실 한 손에는 경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깡패처럼 나머지 한쪽에는 군사와 안보 사실 뭐 예. 중동이나 뭐 베네수엘라는 쳐들어가면서 무력을 투사하는 형태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 협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은 그런 답답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보와 관세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제가 상황입니다. 대처 방법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들어간다 그랬어요. 슈퍼 301조는 관세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사실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슈퍼 301조가 발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처음 발동이 된 거고요. 자, 이재명 정부의 해결 사항은 첫 번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질하십시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2월 미국 하원의원에서 하원의원이 피켓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리아에 주병기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너무 안 좋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고요. 그게 아니면 기재부 장관이든 기재부 차관이든 누구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한라인을 개설했다고 했던 김민석 총리가 책임지던가 혹은 쿠팡에 대해서 새벽 배송으로 괴롭혔던 미국 기업인데 미국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뿔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 새벽 배송으로 괴롭혔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경질하던가 어떠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지 미국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만에 우리 강 변호사님이 격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는, 예. 저도 우리 강원도 방송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시간 관계상 두 분이 아직까지도 네, 논쟁할 부정-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이제 국내 정치권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83일 남았어요. 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요.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뭐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지방선거용 이제 사과쇼다. 그냥 네. 했다 치고식 뭐 절연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 정치 쇄신의 출발점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변호사님.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당시 사과를 했었고요. 김문수 대선 후보자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올해 1월 달에 계엄은 부적절한 수단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장성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이라고 성명서가 나온 것이고요. 국민의힘 일동, 국민의힘 당원 일동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과한 건데 국회의원들은 사과하셔야죠. 비상계엄 막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 계엄이 일어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은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너무 화가 납니다. 사과는 잘했다 생각됩니다. 네, 처장님.
네, 저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의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상계엄이란 초유의 사태를 다시는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의문이 한 번쯤은 꼭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의문이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더더욱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일 1사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한국노총의 초청을 받아서 갔던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때 노조를 탄압하거나 이런 정치 노조에 대한 어떤 태도를 사과를 했었고요. 어제는 이제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을 사과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과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사과에서 시작되는 것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뭐 쇄신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원 추계 직후 이제 침묵하던 장동혁 대표가요. 어제 결의문을 이제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 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과 노선 변화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장동혁 대표가 변할지, 그러니까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사무처장님. 네, 저도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1일 1사과, 노선은 너무 굉장히 어느 정도는 뭐 진정성도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모습이라고 판단되기도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익히 아시다시피 정치적 기반이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 지지층, 당내 우파라고 부르거나 혹은 이제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에 기대어 왔었고 거기에 맞춘 정치 행보를 오랫동안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라는 것들을 치르게 되고 또 보수의 가장 대표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중도의 민심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중도의 민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양손으로 저글링을 하면서 마라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어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17%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로 나와서 굉장히 동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극복해낸다면 굉장히 오히려 대단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당을 사랑하시는 강대규 변호사님의 의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 역할을 뺏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네. MC 역할도 또 존중을 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강 변호사님. 사실 결의문이 나왔을 때 진정성이 없다, 실천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바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슬픈 거는 그런 이야기가 당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 내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천을 하라고 했고 또 이른바 여러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러한 의원들은 그런 의원들은 진정성을 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연이 있고 절연이 있거든요. 인연을 맺는 거는 실천할 수 있죠. 전화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절연한 거는 어떠한 현상인데 절연한 것을 어떻게 실천을 하는 겁니까? 이미 지금 절연돼 있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또 물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계엄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도 그 전직 대통령들도 정치 일선에는 복귀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치 일선에 복귀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 소리가 나오는 거에 굉장히 슬프고요. 장동혁 대표 변할까? 변했습니다. 민심 되돌릴 수 있을까? 6월 4일까지 그라데이션으로 민심을 되돌릴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듯이 말한 것 같은 게 살짝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시작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잘했다 해야 앞으로도 더 바뀔 것이고 국민의힘이 분명히 공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잘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 정치권으로 눈을 좀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요. 강원도지사 공천 면접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염동열 전 의원, 안재윤 전 약자와의 동행위원이 참여를 해서 저마다의 청사진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강 변호사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새 후보들 모두 의기양양하고 힘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새 후보들 사이에 사이도 매우 돈독해 보였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김진태 도지사가 아무래도 새 후보 중에는 현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접을 모두 보게 했다는 것은 당내 민주화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면접으로 인해서 곧 있으면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자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사무처장님도요. 네, 저도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예. 실제로도 나오고 나서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 가장 기세감이 좋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나머지 두 분이 너무 오히려 강하게 김진태 지사의 어떤 정책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너무나 많이 언급하면서 여전히 지금 가장 강력한 이제 보수 측의 후보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2022년은 그때 지방선거는 강원도 특히 이제 강원도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3선을 이어왔었던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이 모두 이제 국힘으로 국민의힘으로 교체되었던 선거였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승리였겠죠. 텃밭을 이제 가져온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두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초반부터 임기 초부터 굉장히 낮은 평가에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높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4년 동안 모두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관계 정정을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감님, 신경호 교육감님이 굉장히 놀라실까봐. 네, 교육감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무소속 소속입니다. 물론 뭐 성향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현재 신경호 교육감은 무소속이다. 모든 교육감은 무소속이에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조금 더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입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1호 단수 공천자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요.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광역통합지역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강원도가 소외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사무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강원도 소외나 강원특별법만 하더라도 뭐 이야기할까 이렇게 산더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그 이전에 우상호 도지사 후보가 이야기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실은 1차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울 수도권의 1급 체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공공기관들을 이제 흩뿌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었던 게 2019년에나 끝났습니다. 그때는 총 이제 153개의 기관들이 이전을 했었는데요. 2차 이전은 그 이후에 이렇게 153개나 뿌렸는데도 바뀌는 게 별로 없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용역이 들어가고 윤석열 정부가 완료하겠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원도 입장에서 또 지역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밀렸거든요. 예. 연구 용역이 안 끝났다 아니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등등을 해갖고 굉장히 늦어진 상황 속에서 사실은 2차 이전이 2024년 말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이제라도 가열차게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입장에서 또 강원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 도지사 후보들은 책임감 있게 또 자신 있게 요 2차 이전에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소외 없다라는 말로 끝내는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강원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슬로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측면에서 역량을 보여줘야 또 도민들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처장님께서 우상호 후보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보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역 통합 쏠림이 시작되면 강원도는 당연히 소외가 되죠. 한정된 재원,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 전남 광주에 보내겠다. 또 혹은 부산 광역 통합시에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에 올 기간이, 강원도에 올 예산이 당연히 쏠림 현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공공기관 2차 이전 강원도 광역 쏠림 형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 얘기할 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상호 후보자께서는 전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도민들 보고 그냥 안심해라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태 지사가요, 이달 30일 고을리 도청 신청서 착공식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지선에서 행정복합타운이 쟁점으로 좀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광재 도지사 6개월, 최문순 도지사 11년, 최문순 도지사 중간, 임기 1기, 2기, 3기 중에 1기 중반부터 도청사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최문순 도지사가 민주당 정권에서 하나도 결정 못한 거예요. 김진태 지사 당선되자마자 거침없이 정의롭게 발전하겠다고 해서 바로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부지 결정했죠. 부지 결정하고 나서 주변 정리하고 행정통합 정리하면서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착공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합니까? 그러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겨요? 그럼 또다시 3년, 5년 또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청사가 왜 옮기는지는 아십니까?
내부 진단이 안전구조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식은 반드시 지정돼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이거는 이미 흘러간 물이니까 이거 가지고 정쟁화를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30초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견이 없으나 착공식은 멈추는 게 맞다. 그것도 김진태 지사를 위해서라도 멈추는 것이 맞다. 도청 신청사는 행정복합타운과 한 몸이고 둘 다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언제나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한 어떤 것들도 아직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식을 시작했을 때 그 정치적 책임이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강원도에서 수많은 책임론을 더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30초 동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숨가쁜 국내외 정세, 혼돈의 시간, 쟁점은 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강두규 변호사님. 예, 대통령과 검찰의 공소 취소 거래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강원도 뉴스지만 전국에서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무처장님도 들어볼게요. 네, 바깥은 전쟁, 또 내부는 전쟁 같은 정치, 도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한 줄 평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와 최상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